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부제,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 박사가 자신의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을 소개한 책으로 전 세계에서 3,500만 부 이상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을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정의내립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먼저 나를 사랑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사람을 높게 평가할 사람은 없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두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나와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면 눈치 보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세상의 절반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마음가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타고난 본성은 없다. 이는 변화하려는 노력을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과거의 나다. 네 번째 마음가짐.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현재에 살고 있다. 과거에 대한 자책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다. 다섯 번째 마음가짐.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다면 아직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최선은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하라. 새로운 도전에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내가 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섯 번째 마음가짐.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보편적인 규칙이나 법, 기준은 없다. 세상이 정한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내가 기준이 되어 행동하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일곱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불공평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과 불행은 오로지 내 감정이 내리는 결정 아래 있다. 여덟 번째 마음가짐.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사실 미룬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원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아홉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평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인 삶을 산다. 만약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내가 먼저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열 번째 마음가짐. 내 안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화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가 선택한 감정 반응이며 이때 생긴 스트레스는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책의 서문에서 전체 내용을 잘 개괄하고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행동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책 소재로 삼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영역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를 갈구하는 어떤 이들은 한 번쯤 자신을 심층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원했다며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펼치면서 버거운 일을 떠안게 되었다는 기분에 세포 하나하나가 거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당신을 헛개비로 만들어버리는 감정과 행동, 그것을 유발했던 그릇된 생각들을 없애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행복을 얻기 위한 즐거운 접근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과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바람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다. 이는 복잡하지 않은, 즉 상식적인 접근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독자라면 이 정도 책쯤은 나도 쓰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생각이 맞다. 정신과 의사여야만 효율적인 생활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 전공 학위도 필요 없다. 생활의 원칙은 강의실이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그런 노력을 한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일이다. 정신 건강을 다룬다고 꼭 무거워야 할 필요는 없다. 뭔지 모를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따분한 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난해한 설명을 피하려고 애썼다. 행복은 절대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내렸거나 아직 내리지 않은 선택의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당하게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게 된다. 한층 행복해지고 훨씬 효율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내 앞에 열린 선택들을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의 총화다. 적당한 양의 동기부여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현재의 순간들을 통제하는 일이다. 이 문구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시간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현재를 한껏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생활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다시 말해 오류지대들은 사실상 하나같이 현재가 아닌 다른 순간에 살고자 하는 노력이다. 내 친구 미국의 시인 도리스 워셰이는 내 강의를 한 차례 들은 뒤 새로운 방향이라는 시를 한 편 써주었다. 머나 멀리 여행을 떠나고파라. 내 영혼 안에 있는 기쁨에 닿고 싶기에 내가 알고 있는 한계를 바꾸고 내 정신과 영혼이 자라는 것을 느끼고 싶기에 생활하고 존재하고 살아가고파라. 내 안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싶기에. 이 책은 새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까지가 서문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10가지 마음가짐 중에 세 번째 마음가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를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붙이는 여러 가지 꼬리표에 대한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얻은 자신에 대한 평가들을 늘어놓으면서 과거 속에서만 어슬렁대는 사람은 유령이나 다름없다. 오늘의 나이지 과거의 나가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이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껏 살아온 삶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인간은 분명 과거에 매여 있으며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혹시 남들의 시시껄렁한 평판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았다가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가? 서랍 하나 가득 이런저런 말들을 쌓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꺼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신경질적이다.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음치다. 나는 눈치가 없다. 나는 건망증이 있다든 나는 어떻다 하시게 온갖 꼬리표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나는 사람들이 잘 따르는 편이다. 나는 카드게임을 잘한다. 나는 착하다 등 상당수 긍정적인 꼬리표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꼬리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이 장의 목표는 이미 잘 운용되고 있는 삶의 영역을 다루기보다는 우리의 성장을 돕는 데 있으므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용어들이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꼬리표를 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성장을 방해한다. 현상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단정적인 말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단정적인 꼬리표에 어울리게 행동하면 자신의 고유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붙인 꼬리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서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꼬리표대로만 행동하려 드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에게 붙여지는 꼬리표는 모두 자신의 이력이다. 그러나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가 대초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라는 것은 한 움큼의 재다. 자신이 어느 정도 과거에 매여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라. 자신을 망치게 하는 나는 어떻다 꼬리표들은 모두 아래의 4가지 노이로제적인 말을 사용한 결과다. 그게 바로 나야. 난 항상 그래왔어.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그래. 위의 말들은 무늬만 다를 뿐 모두 같다. 모두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며 삶을 색다르고 재미있게 그리고 현재의 순간순간을 한껏 충실하게 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모이면 한 사람이 먹어야 할 분량을 정확히 정했다. 그녀 나름의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음식을 배분했다. 한 사람 앞에 고기 2조각, 콩 1수저, 감자 1덩어리 등으로 나눠주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라는 질문에 할머니는 늘 그랬거든 이라고 대답했다. 왜냐고? 그게 바로 내 방식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할머니 스스로 붙인 꼬리표들이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 왔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꼬리표 말이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 위의 4문장을 모두 한꺼번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툭하면 화부터 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아, 그게 바로 나야. 난 항상 그래왔거든.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난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걸 뭐.
휴, 한꺼번에 네 문장을 모두. 말 하나하나에 자신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이유, 결코 변할 마음조차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명이 들어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꼬리표는 우리가 과거에 몸에 익힌 어떤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 네 문장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계속 내가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작정이야. 그러나 과거를 붙들어매고 있는 끈을 풀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그 쓸데없는 표현들을 내던질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몇 번 정도는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일 수도 있다. 또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 붙인 꼬리표들을 지금도 계속 불러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꼬리표를 선택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꼬리표를 붙일 작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꼬리표라면 그것으로 됐다. 그러나 자신이 붙인 이런저런 꼬리표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가져볼 때다. 먼저 자신이 붙인 꼬리표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지 살펴보자. 사람들은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싶어 한다. 우리를 좀스러운 범주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도 그 꼬리표를 쓴다. 그러는 편이 훨씬 속 편하기에. 자신의 한계를 짓는 부정적 꼬리표들. 우리의 꼬리표 이력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로 어렸을 적 붙여진 채 지금까지 지니게 된 경우다. 둘째 유형은 귀찮거나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도망가기 위해 자기 스스로 붙인 꼬리표다. 단연 첫째 유형의 꼬리표가 압도적으로 많다. 리틀 호프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호프는 매일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그림에 재미를 붙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으로부터 실은 그다지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호프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싫었기 때문에 미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호프의 나는 어떻다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렇게 피하다 보니 그 생각은 더 강해졌고 어른이 되어서도 왜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난 잘 못해. 항상 그랬어. 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나는 어떻다 라는 표현은 이를테면 저 애는 좀 어벙해 보이지? 형은 체육을 잘하는데 말이야. 너도 나랑 똑같네? 나도 맞춤법은 정말 서툴거든. 빌리는 언제나 소극적이야. 저 애는 자기 아빠랑 똑같아. 음치야. 등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다가 몸에 박힌 것이다. 즉 과거의 유물들인 셈이다. 자신을 단정짓는 꼬리표들은 이런 식으로 생겨나 철옹성처럼 끄떡없이 평생 따라다닌다. 그저 버릇처럼 되뇌면서. 나의 꼬리표들이 생겨난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를테면 부모나 오랜 가족 간의 친구, 옛 선생님, 조부모 등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라. 그들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언제나 그런 식이었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변할 작정이라고 밝히고 내가 변할 수 있다고 그들이 여기는지 살펴보라. 아마 놀랍게도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까지 설명해가면서 너는 항상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리가 없어 라고 말할 것이다. 둘째 유형의 꼬리표는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붙인 편리한 꼬리표들이다. 나는 호레이스라는 당시 46세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그는 무척 대학에 가고 싶어 했다. 2차 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과 경쟁할 생각을 하면 겁이 났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부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에 호레이스는 자꾸 망설였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학 편람을 훑어보았고 정신과 상담의 도움을 받아 대학 입학에 필요한 시험을 치르고 지방대학의 입학 담당 책임자와 면접도 했다. 그러나 호레이스는 아직까지도 꼬리표를 구실 삼아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그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은 그다지 관심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당화한다. 호레이스는 그런 꼬리표들을 이유로 대면서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내 동료 중에는 흥미없는 일은 손도 안 댈 요량으로 꼬리표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아내에게 있잖아 여보, 나는 기계치야 라고 주지시키면서 현관 초인종이나 라디오 수리 등 손대기 싫은 자벽부 일은 손끝 하나 대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꽤 바른 행동이긴 하지만 역시 자신을 속이는 변명이다. 나는 그런 일이 재미없고 따분해.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고 그저 꼬리표들을 끌어내는 것이 훨씬 편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든 예는 모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들이다. 요컨대 이 분야에서 나는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이나 다름없어. 앞으로도 달라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온몸이 꽁꽁 묶인 채 완제품으로 포장된 상태라면 우리는 성장을 멈춰야 한다.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꼬리표들도 없진 않겠지만 자신에게 한계를 지우고 자신을 망칠 뿐인 꼬리표들이 훨씬 많다. 다음에 제시할 꼬리표들은 과거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10가지 꼬리표 유형들이다. 이 꼬리표 가운데 하나라도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이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고자 한다면 그것은 1장에서 살펴본 죽음과도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책은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즐거움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를 살피고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나는 수학, 작문, 독해, 언어 등이 약해. 장담컨대 당신은 앞으로 변화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공부와 관련된 이런 꼬리표를 사용하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어렵거나 따분하다고 생각했던 학과 공부를 숙달하는 힘든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나는 잘 못해 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이상 노력을 회피할 수 있는 탄탄한 이유를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요리, 스포츠, 뜨개질, 그림, 연기 등 몇몇 기술 분야에 무척 서툴러. 확신컨대 당신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과거에 잘 못한 데 대한 변명도 될 수 있다. 나는 지금껏 항상 그래왔고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 점점 더 무기력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못하는 일은 애초에 손도 대서는 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 챔피언이 아닌 이상 어설프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나는 내성적이고 성미가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겁이 많아. 이런 꼬리표에는 유전적 원인이 있다. 꼬리표를 붙이는 일이나 그 바탕이 되는 자기 파괴적인 사고방식에 물음표를 붙이기보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을 뿐이다. 또한 부모를 탓하고 부모가 지금의 꼬리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여길 수 있다. 원인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성가신 상황에서 적극적이 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꼬리표들을 방편으로 택한다. 어린 시절부터 붙여진 이런 꼬리표들은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위해 생각할 수 없다고 믿게 한다. 이들은 성격에 관한 꼬리표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의 내리면 지금까지 유지해온 모습을 변화시키는 귀찮은 일을 피할 수 있다. 당신은 그저 꼬리표를 붙여 자신의 성격을 편리하게 정의 내린 다음 온갖 자기 부정 행위에 대해 자신도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은 자신이 만들기 나름인데도 스스로 마땅찮게 여기는 성격 특질들을 전부 유전 탓으로 돌린다. 나는 운동신경이 없고 몸이 둔해. 어렸을 적부터 붙이고 다닌 이런 꼬리표는 다른 사람들처럼 신체적으로 민첩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살 가능성을 피하게 해준다. 물론 몸이 유연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계속 믿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 활동을 기피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지 본질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연습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꼬리표들을 붙들어 안고 방관자처럼 쳐다보고 바라기만 하면서 사실은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는 척한다. 나는 매력이 없고 못생겼고 덩치가 크고 평범해. 너무 키가 작아. 이런 신체적 꼬리표를 사용하면 이성과의 관계에서 차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자아상과 연애 경험 부족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이상 이성관계에서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할 필요도 없다. 거울을 보면서 연애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유가 이 거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우리는 거울에서조차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다. 나는 정리를 안 하는 편이야. 지나치게 깔끔을 떨어. 칠칠치 못해. 행동과 관련된 꼬리표들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어떤 일이 정해진 방식대로 행해져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데 편리하다. 나는 항상 그래왔다는 것, 자기 원칙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항상 해오던 방식에 의존하면서 행여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위험한 생각을 즐길 필요가 없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 생각 대신 자기 원칙을 불러들이는 꼬리표들이다. 나는 건망증이 있고 부주의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해. 이런 종류의 꼬리표는 똑 부러지지 못한 자신의 무익한 행동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싶을 때 특히 써먹기 좋다. 이런 꼬리표를 사용하면 기억력이나 부주의함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바로 나야 라는 말로 변명하면 그만이다. 이런 유형의 꼬리표를 끌어낼 수 있는 이상 앞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 계속 깜빡깜빡 하면서 자신에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상기시킬 뿐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건망증이 따라다닐 것이다. 나는 이탈리아인이야, 유대인이야, 아일랜드인이야, 흑인이야, 중국인이야. 민족성과 관련된 꼬리표들이다. 이런 꼬리표들은 당신의 도움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들이댈 수 있는 다른 변명들이 모두 바닥났을 때 매우 효과가 있다. 자신이 속한 문화의 틀에 박힌 방식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그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족적 꼬리표를 끌어낸다. 언젠가 한 호텔 지배인에게 사소한 문제에 왜 그토록 흥분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한테서 뭘 기대하시죠? 저는 이탈리아인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제멋대로야. 참견을 잘해. 권위주의적이야. 이런 꼬리표는 자기 자신을 고치기보다 쌀쌀맞은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어쩔 수 없어.
나는 항상 그래왔거든 이라는 말로 무마한다. 나는 늙었어, 중년이야, 지쳤어. 이런 꼬리표를 사용하면 나이를 이유로 들먹이면서 모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운동 경기, 이혼이나 사별 후 이성교제, 여행 등의 활동을 대할 때 이젠 나이가 들어서 라고 말하기만 하면 성장을 가져올 만한 색다른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젠 나이를 먹어서 라는 말 안에는 나이에 관한 한 자신은 퇴물이라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나이가 들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노력도 변화도 회피하는 악순환 고리. 당신이 나는 어떻다 꼬리표를 불러내면서 과거에 매달린 덕분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회피라는 한마디로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활동을 피하고 싶거나 성격상의 결함을 덮어버리고 싶을 때면 을의 꼬리표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사실 그런 꼬리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다고 믿게 되고 그 순간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운명이 되는 셈이다. 그런 꼬리표들을 사용하면 쓰라린 노력도 변화의 시도에 따르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그런 꼬리표들을 만들어낸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일례로 어떤 젊은 사람이 스스로를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면 모임에 나가서 정말 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행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상을 더 굳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1. 나는 내성적이야. 2. 저 매력적인 사람들을 봐. 3. 한번 다가가 볼까? 4. 안 돼, 나는 안 돼. 5. 왜 안 돼? 6. 왜냐하면 1. 나는 내성적이야. 그렇다. 그는 3번과 4번 사이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저 나는 내성적이야 라는 꼬리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얻는다. 그리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위험 부담도 교묘히 회피한다. 이 젊은이가 내성적인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어렸을 적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는 자신 안에 내재된 사회에 대한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고 간편하게 꼬리표만 붙이며 빠져나갈 요량인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그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현재의 순간과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의 꼬리표는 나는 내성적이다에서 지금까지는 내성적이었다로 바뀔 것이다. 이 숫기 없는 행동의 악순환은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는 꼬리표들 거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이번엔 수학 숙제를 하면서 자신은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 학생의 악순환을 살펴보자. 1. 나는 수학을 잘 못해. 나는 항상 그랬어. 2. 오늘 밤 풀어야 할 수학 숙제가 있어. 3. 난 풀 수 있을 거야. 4. 10분 후. 도저히 못 풀겠어. 5. 왜 못해? 6. 왜냐하면 1. 나는 수학을 잘 못해. 나는 항상 그랬어. 이 학생은 3번과 4번 사이에 멈춰서서 시간을 더 들여다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다. 그는 왜 수학을 못하느냐는 질문에 난 언제나 수학은 자신 없어 라고 답할 것이다. 이런 피해망상적인 꼬리표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왜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고집하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불러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신경과민적 논리를 그린 악순환의 도표를 직접 만들어보라. 그리고 자신을 완제품으로 자처하고 있는 삶의 일면들이 있다면 도전해보라. 과거에 집착해 자신을 단정짓는 꼬리표에 안주하는 행동을 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변화를 회피하는 것이다.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꼬리표를 사용할 때마다 완성된 포장으로 꼭꼭 쌓여있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떠올려라. 분명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꼬리표를 붙이는 편이 훨씬 손쉬운 일이다. 어쩌면 부모나 선생님, 이웃, 조부모 등 어렸을 적 자기에게 영향력 있었던 어른들 때문에 그런 꼬리표를 붙이게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꼬리표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게 되면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통제권도 그들에게 어느 정도 넘겨주게 된다. 그들을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고 자신은 무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위한 알리바이를 교묘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별것도 아닌 시시껄렁한 보상이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게 해주는 보증서를 제공받는 정도라고나 할까? 만일 꼬리표를 사용하는 것이 문화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은 손쓸 도리가 없을 테니까. 과거를 잊고 나아가기 위한 전략.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위험이 수반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꼬리표들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꼬리표들을 없애기 위한 몇몇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되도록 현재 시제의 꼬리표를 사용하지 말 것. 대신 지금까지는 그랬지 또는 예전에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지 등 과거 시제를 사용하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말투를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할 것. 어떤 꼬리표를 가장 우선적으로 없애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내가 혹여 그런 말을 끄집어낼 기색이라도 보이면 주의시켜달라고 부탁하라.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목표를 정할 것. 예를 들어 스스로를 내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내성적이지 않았으면 피하지 않았을 사람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에게 자신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할 것. 꼬리표로 다시 빠져드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귀를 잡아당기는 등 무언의 신호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라. 자신을 망치는 꼬리표를 붙인 행동에 대해 일기를 쓸 것.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동안 스스로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기록하라. 노트에 일주일 동안 자신을 망치게 하는 꼬리표를 사용해왔던 정확한 시간, 날짜, 상황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일기의 길이를 줄이도록 노력하라. 꼬리표를 하루에 한 가지씩 없애도록 노력할 것. 나는 건망증이 있어 라는 꼬리표를 사용해왔다면 예를 들어 월요일에 그 꼬리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그리고 건망증을 보이는 행동을 한두 가지라도 고쳐나가도록 하라. 끈덕지게 붙이고 다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 꼬리표가 있거든 하루를 할애해 반대 의견을 참아내보라. 그리고 그 꼬리표를 없앨 수 있는지 하루 단위로 시도해보라. 꼬리표의 악순환 고리에서 3과 4 사이를 끊을 수 있도록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해왔던 캐캐묵은 핑계들을 내던질 결심을 할 것.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찾아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어느 날 오후를 비워둘 것. 내가 이제껏 기피해왔던 완전히 새로운 활동에 3시간쯤 몰두해 본 다음 그날 아침까지 사용했던 그 활동에 관한 꼬리표를 여전히 내가 쓰고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의 꼬리표들은 모두 후천적으로 몸에 밴 회피 방식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내가 붙이는 새로운 꼬리표. 타고난 본성 같은 것은 없다. 그 말 자체는 사람들을 멋대로 분류하고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내 선택의 총화이며 내가 간직한 꼬리표들은 모두 지금까지는 그랬지 라는 새 꼬리표로 바꿀 수 있다. 2장 첫 머리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떤 말로 표현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 붙인 꼬리표나 내가 스스로 붙이고 다닌 꼬리표와 전혀 관련 없는 참신하고 멋스러운 꼬리표를 생각해보라. 하도 써서 닳고 다른 넌더리 나는 꼬리표들 때문에 인생을 알차게 살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배움에 대해 아서왕을 보좌한 뛰어난 능력의 마법사 멀린이 한 말을 기억하라. 멀린은 헐떡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슬픔의 가장 좋은 처방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다. 결코 어긋날 일이 없는 것은 오로지 배움뿐이다. 사람은 노쇠해져 쭈글쭈글해진 채 사지가 후들거리게 될지도 모른다. 밤에 홀로 깨어 흐트러진 맥박 소리를 들으며 뒤척일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할지도 모른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사악한 미치광이들의 손에 피폐해져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자신의 명예가 버러지 같은 얄팍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배움뿐이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배워라. 오로지 배움만이 정신력을 지치지 않게 하고 소외시키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두렵게 하거나 불신하거나 꿈에서도 후회하지 않게 한다. 배움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자,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배움에 이 세상 유일의 순수함이 있다. 일생에 걸쳐 천문학을, 삼생에 걸쳐 자연사를, 육생에 걸쳐 문학을 배울 수도 있다. 그렇게 100만 생을 바쳐 생물학, 의학, 이론 비평학, 지리, 역사, 경제학을 배운 뒤 적합한 목재로 마차의 바퀴를 제작할 수도 있고 50년을 더 쏟아 펜싱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그런 뒤 다시 한번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가 농사 짓는 법을 배울 시기를 맞이해도 좋지 않겠는가.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꼬리표들은 몰아내야 할 악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라도 그런 꼬리표를 달아야겠거든. 이런 꼬리표는 어떤가? 나는 꼬리표를 떼는 사람이다. 정말이지 마음에 쏙 드는 꼬리표 아닌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꽤 긴 글을 읽어드렸네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수많은 꼬리표들을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 꼬리표에 대해 내가 진짜 못할까?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일까? 한번 큰 의문을 품어보시고 원치 않는 꼬리표를 떼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